자,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이제 동시에 이게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한국 동시의 흐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해 보게 될 게 어떠한 한국 동시의 흐름인데요. 한국 동시의 흐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1920년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920년대는 동요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가 이때는 어떠한 운문 형식의 주가 아니었죠. 동요가 어떤 운문 형식의 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근대 시사 안에서 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이 시가 있죠. 그래서 최초의 이것을 그러니까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어떤 최초의 동시라고 가정하면 동시의 역사는 90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동시라기보다는 청소년 시 혹은 계몽시라고 단정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신체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체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의 어떤 동시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뭐 이를테면 최초의 동시다. 그래서 해외에서 소년애교 하면은 90년에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1920년대 동해 황금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언제 그러니까 비로소 아동문학이라는 게 형성됐느냐 그랬을 때 근대적 아동문학의 형성은 바로 소파 방정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파 방정환에 의해서 1923년도에 아동문해지인 어린이가 창간된 이후에 비로소 근대적 아동문학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에 의한 어린이 창간 이후에 신동요 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신동요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재래 동요나 계몽적 창가와는 다른 서정적 동요라는 겁니다. 서정적 동요. 더불어서 예술적 동요라는 것들도 창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서정적 동요와 예술 동요가 창작되면서 당연히 뭡니까? 그 시대가 1920년대라는 것이 식민지 시대상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 시대상을 반영한 애상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방정환의 형제별이라는 시가 있죠.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형제별이라는 동요를 보면 날 저부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만 둘이서 눈물 흘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7호조죠. 7호조.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그러니까 날 저무는 하늘에 7, 별이 삼형제 5, 반짝반짝 정답게 7, 지내이더니 5, 웬일인지 별 하나 7, 보이지 않고 5, 남은 별만 둘이서 7, 눈물 흘린다 5 이렇게 돼 있죠. 7호조의 동요이죠. 그러니까 방정환의 형제별.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면 내용이라는 게 눈물, 음, 눈물이잖아요. 눈물. 애상적이죠. 당시 시대상이 뭡니까? 일제 치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상적 노래들이 동요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용이. 그게 이제 1920년대 어떠한 동요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덕출의 본편지라는 또 동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동요시. 그래서 이 서덕출의 본편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따서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조선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앞서 이제 어떠한 그 방정환의 형제벌보다는 훨씬 더 뭡니까? 시적 동요에 가깝죠. 시적 동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7호조 이런 거를 정확히 지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놓질 않지요. 그러니까 7호조라든지 4사조 이런 건 뭡니까? 정영시의 운율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서의 동요가 창작되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서독출의 본편지라는 것은 굳이 그런 것들을 명확히 지켜가지고 물론 이제 따진다면 뭐 이를테면 4.3조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죠.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따서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조선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해서 무너져 버리죠. 4.3조 4.3조 이렇게 갔다고 어떠한 그 운율을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발상이 참신한 시적 발상과 더불어서 건강하고 밝은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노래 가사로서의 동요라기보다는 읊기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읊어대기 위한 시적 동요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서덕출의 봄편지라는 동요시가 되겠죠. 동요시, 일종의 시적 동요, 시적 동요 혹은 동요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1920년대 동요의 황금기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부분이 바로 1930년대, 40년대 동요 시와 자유 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아동 문학이라는 것은 근대적 아동 문단이 형성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성, 그러니까 시적 그 의미죠. 시성을 가미한 시적 동요, 아까 말했던 동요시죠. 동요시가 출현하였고, 동요시는 본격적인 동시가 아니라 동요에서 동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라는 거죠. 도요시라고 돼 동요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적 동요, 동요시죠. 그래서 동요시는 본격적인 동시는 아닙니다. 다만 뭡니까? 동요에서 동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이기 때문에 동요적 성격도 가지면서 동시적 성격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서 우리가 그러니까 살펴보았던 서덕출의 봄편지 같은 것들이 바로 동요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요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읊조리듯이 시적인 특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동요시가 이 시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동시집인 윤석중의 잃어버린 댕기가 발간되면서 비로소 이제 어떠한 동시가 본격적 출현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동시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유시론이라는 것이 주창되기에 이릅니다. 그럼 이 자유시론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1937년 박목월과 김영월이라는 분이 제창을 했죠. 그래서 박목월의 경우는 환상적이고 동화적 내용과 자유로운 시 형식의 작품을 써가지고 자유동시의 길을 여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박목월의 경우. 그래서 더불어서 강소천의 경우는 참신한 시적 발상의 동요, 동시를 써가지고 역시 동시 발전에 이바지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소천의 닭이라는 어떤 동요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강소천의 닭 보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여기 이제 사사조의 동요 형태를 취하고 있죠. 물 한 모금 사죠. 입에 물고 사, 하늘 한번 사, 쳐다보고 사, 또 한 모금 사, 입에 물고 사, 구름 한번 사, 쳐다보고 사, 사사조죠. 이렇듯이 어떤 사사조의 동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시적 그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동시적 요소도 같이 갖추고 있다는 거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시적이잖아요. 굉장히 시적.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시적이에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동요는 노래지요. 그러니까 노래보다는 어떤 읊조리는 시적 형식이보다 가미되어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소천의 닭이 동요 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의 동시의 시운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1950년대는 빠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1950년대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듯이 1950년대 아동문학이라는 것은 6.25 전쟁의 혼란상에서 본격 아동문학이라는 게 침체됩니다. 본격 아동문학은 침체되고 거기에 비해 상업주의 통속 아동문학은 범람하게 되는 거죠.
통속 아동문학. 그러니까 이제 그 재미 위주, 흥미 위주의 아동문학이 범람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본격 아동문학은 침체가 되고 상업적 아동문학이 했기 때문에 이 여기서 어떤 흥미로운 아니면 혹은 문학사적 의미를 찾아보기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아동문학의 이제 전환기가 마련되게 되는데요. 운문에서 급격히 동요가 퇴조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가 크게 부각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더불어서 시대상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시대가 변하느냐 했을 때 바로 단순하게 소박한 농경사회, 단순 소박했던 어떤 농경사회를 벗어나서 현대 산업사회로 옮아가면서 전환기가 마련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현대화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었던 시기로 변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어린이의 정서라는 것도 산업화되고 도시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되는 거죠. 복잡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종래의 어떠한 정형화된 동요로서는 어린이의 변화를 담아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정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4,4조, 4,3조, 3,4조, 7,5조라고 했을 때 정형률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사유라든지 사고를 자유롭게 담아내기가 힘들죠. 왜? 정해진 틀이 있고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틀이 있고 규격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사유 체계를 담아내는데 제약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제약이 결국은 뭡니까? 동요를 퇴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로 온문 형식의 핵심으로 동시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온문의 핵심 장르로서 동시가 이 시기에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시라는 게 결국은 시대상의 변화와 어린이들이 이제 뭡니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 형식의 동시가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동시를 시로 끌어올리기 위한 젊은이들의 어떤 실험적 작가군에 의해서 동시의 시 운동이 전개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발표되었던 박경룡의 대추나무에라는 시가 있죠.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읽어보면 작고 매끄러운 쓰다스러운 잎들 사이로 반짝 구슬 같은 것이 와서 박힌다. 반짝 또 하나가 와서 박힌다. 작고 매끄러운 파닥거리는 잎들 사이로 반짝반짝 자꾸만 구슬 같은 것이 와서 박힌다. 무엇일까? 잡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내 꿈 조각 같은 것들. 아니다, 반짝, 대추 한 알. 아니다, 반짝, 대추 또 한 알. 작고 매끄러운 동그란 잎들 사이 반짝반짝 반짝. 쉴 새 없이 구슬 같은 것이 와서 박히는 자리마다. 아, 잡으면 잡히는 것들, 대추들. 대추가 열고 싶은 대추나무에. 자, 박경련이 이제 대추나무에라는 이 동시인데요. 동시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굉장히 시적이죠, 시적. 그리고 이 동시를 시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자유시라고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동시에 부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표현해 놓고 있는 어휘들이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 대추나무에라는 것을 읽혀준다면 아이들도 충분히 대추나무에 라고 이해하기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적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떠한 동시의 시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했을 때 일단 뭡니까? 신선한 이미지를 주고 참신한 시적 비유로 인해 가지고 고도의 시적 기교가 개발됐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 그 우리가 읽어봤듯이 시적 기교 이를테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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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반짝 한 번, 그 다음에 반짝 반짝 두 번, 그러다가 반복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반짝 반짝 하다가 밑에 세 번째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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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떤 반복을 통해서 운율과 리듬의 효과를 주고 있고 아주 세련되게 표현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바로 세련된 고도의 시적 기교가 개발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새로운 언어의 감각 혹은 독창적 발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대추나무와 뭘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수다스러운 입술 사이로 반짝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치 별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는 것들이 마치 별이 반짝이는 것 같이 대추나무를 보면서 어떤 내 꿈의 조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내 꿈의 조각 같은 것들이 바로 대추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추와 별과 자신의 꿈과 서로 이렇게 어떠한 시적 연관성을 통해 가지고 시인이 어떤 대추나무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적 기교가 개발되어 있고 새로운 언어적 감각과 더불어서 독창적인 발상, 더불어서 다양한 실험과 모색이 시도되어서 동시의 수준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시를 읽고 있으면 물론 이제 이 어떤 박경령의 대추나무에라는 동시가 엄청난 문학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런 것들보다는 과거의 어떤 동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시에 가깝다라는 거죠. 과거에 어떠한 이 동시라는 것이 주가 아니고 주로 뭐가 주였습니까? 그렇죠. 동요가 주다 보니까 동요라는 것은 결국 노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노래적 특성에 충실한 가사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노래에 충실한 가사들이기 때문에 시적 어떠한 완성에 있어서 시어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었고 어떤 참신한 발상이라든지 시적 비유라든지 표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못 미쳤다는 거죠. 동시보다는. 그런데 이게 1960년대 70년대 오게 되면서 동시가 하나는 어떤 운문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동시의 시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은 그러니까 동시가 하나의 어떤 시로서 격상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점이라는 게 바로 또 등장하게 되죠. 바로 뭡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여기 이런 겁니다. 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에서 문학성이 가미되게 된다면 여기 말씀드리고 있듯이 시적 기교가 개발되고 새로운 언어의 감각이 일어나고 독창적 발상이 일어나고 다양한 실험과 모색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동시에 시운동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시성, 그러니까 시로서의 어떠한 성격들이 시성이 상승하긴 하였지만 더불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뭡니까? 바로 난해성이라는 거죠.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어려워졌다는 거죠. 참신한 시적 비유를 가져오고 야 그럴듯한데라는 말을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아이들에게 읽혀주면 대추나무 그래서 어째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떠한 60년대 70년대 동시 시운동의 양면성이죠. 시적 완성도로 높아졌던 반면에 더불어서 뭡니까? 난해성이라는 부작용을 낳아가지고 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한계 또한 가지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 점이 60년대 70년대 아동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게 바로 1980년대 90년대 이야기죠. 1980년대 이제 90년대에 이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동시라는 장르가 어떠한 운문의 아동문학에 있어서 운문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요는 이제 퇴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동시가 시 운동이 전개되면서 난해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시적 완성도에 있어서는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다면 1980년대, 90년대 동시라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동시도 시라는 어떠한 시의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난해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난해성이라는 것을 당연히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그 시운동의 전개로 인해 가지고 한계점과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당연히 그 한계점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 역시 이후의 세대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80년대, 90년대 동시인들은 쉬운 시쓰기라든지 동요 부흥 운동이라든지 어린이의 생활을 중시하는 리얼리즘 계열의 동시 등을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동시가 야 문학적 완성도는 좋지만 너무 어려워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쉽게 써보자. 다시 이제 80년대 90년대 오게 되면 또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요 부흥 운동이라는 것은 야 너무 동시에 치우치다 보니까 동요 차라리 노래를 불러가지고 동요적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학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는 측면에서 동요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더불어 어린이의 생활을 중시하는 리얼리즘 계열의 동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리얼리즘 계열의 동시라는 것은 생활 동시죠. 생활 동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떠한 동시라는 것이 자연 대상물을 대상으로 한 동시가 많이 쓰여졌다면 1980년대, 90년대 오면서 다양한 시도의 한 시도로서 생활 동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생활 동시. 생활 동시가 나오기 때문에 리얼리즘 계열의 동시라 그랬을 때 그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생활 동시죠. 생활 동시라는 것은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치약 칫솔 생각해 봅시다. 치약 칫솔이 어떤 동시에 소재로 쓰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뭡니까? 대추나무 자연 대상물이죠. 대추나무, 별, 그 다음에 뭐 눈물, 그 다음에 샘, 그 다음에 강, 하늘 이런 것들이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생활 직접적으로 아이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치약, 칫솔, 그 다음에 연필, 문구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동시의 소재로서 활용되면서 어떤 생활을 중시하는 리얼리즘 동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다양한 시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의 결과 문화의식의 어떠한 80년대, 90년대 오게 되니까 당연히 문화의식이 향상되겠죠. 문화의식이 향상되다 보니까 어린이 독자의 의식이라는 것도 역시 향상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동시에 대한 낯설고 생소함이 점차 해소되어 간다는 거죠. 점차 해소되어 가면서 난해성이 극복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각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린아이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조카들 한번 보세요. 조카들 요즘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제 아이들 딸만 해도 어렸을 때 휴대폰을 가져다 주면, 지금도 그렇죠. 휴대폰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다 찾아 들어갑니다. 어느 사이트, 어디로 다 찾아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다 봐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습니다.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다 직접 그걸 운용해보고 이용해보고 하면서 체득한 거죠. 몸으로 체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뭡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시각도 다양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문화 수준의 문화 의식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80년대, 90년대의 어떠한 동시의 다양성을 아이들 역시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난해성이 극복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1980년대, 90년대 다양한 시도라는 것이 결국 이제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어떠한 동시라는 것은 그러한 다양성을 극복한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은 동시에 이제 여러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형태로서 먼저 동시를 한번 분류해 봅시다. 그러면 동시, 내용적 측면에서는 서사시, 서정시, 서경시로 분류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아동문학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동시화, 동화시. 그러니까 서사시라는 것은 안에 이야기가 있는 시이고요. 서정시라는 것은 정서적인 면을 이야기했던 시고, 서경시라는 것은 어떤 서경이죠. 경치적 측면들을 갖다 이야기했던 시라면 아동문학이 이러한 것들을 특수성을 감안한 측면으로 본다면 동시와 동화시가 있다는 거죠. 동시와 동화시. 내용적 측면에서. 다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형태적 측면이죠. 형태적 측면에서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가 있다면 아동문학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동시와 산문 동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시에 분류했을 때 내용적인 면에서는 동시와 동화시, 형태적 측면에서는 동시와 산문 동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동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동화시와 산문 동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동시에 여러 형태로 분류되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재에서 지금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금 교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이 분류는 나와 있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 교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뭡니까? 동시 창작의 실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동시 창작의 실제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동문학 창작의 어떤 실제를 갖다 수업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이야기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동시의 이해적인 그러니까 이론적 측면의 동시라는 게 무엇인지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동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형식으로서 동시에 여러 형태의 분류 중에 동화시와 산문 동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제가 이 부분을 좀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동화시와 산문 동시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길이면에서는 이거 빠뜨려 버렸네요.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동시에 분류했을 때 길이면에서는 또 장시와 단시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기타 여러 이제 음악적인 동시라든지 회화적인 동시, 지적인 동시와 같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정도로 동시를 분류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동시동화, 형태면에서는 동시 산문동시, 길이면에서는 장시 단시, 길고 짧은 시,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뭐 음악적, 회화적, 지적 이러한 동시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동화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봅시다. 동화시. 그럼 동화시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동화시죠. 동화시이기 때문에 형식적 측면에서는 시적인 짜임새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인 것은 동화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의 형식과 동화의 내용을 아우르는 어떠한 새로운 시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화시의 한 부분을 제가 하나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책에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빠는 아끼던 돌도끼에 나를 세우고 엄마는 모닥불 옆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살빛이 노란 아시아의 시조 엄마는 골각기를 꺼내어 삼을 갑니다. 아기 울음이 바위에 스며들어 다져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차례로 스며들어 다져집니다. 바위도 내일부터 입을 다물면 박혀거새가 날 때까지는 견뎌냅니다. 인력이 와서 내일 과일 꼭지를 당겨줍니다. 그러나 훗날 뉴턴이 발견하면 그냥 둡니다. 20g짜리 조약돌들도 그때 애들의 공깃돌이 되게 그냥 둡니다. 옛 이야기가 되게 하느라 돌멩이는 일부러 말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되게 하느라 나무는 가지마다 말을 합니다. 꿈으로는 몇만 년이 생각 키웁니다. 노랑모자 쓰고 교문을 들어가는 꼬마들의 모습이 보여옵니다. 그때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씨앗을 여물며 푸나무들은 몇만 년 그때에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신현득이라는 시인의 동화시 석기시대의 일기거든요. 석기시대 일기의 전문입니다. 그러면 형식적 측면에서 본다면 뭡니까?
그렇죠. 보통 동시와 다를 바 없이 그냥 시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석기시대 일기인데 여기 안에 뭡니까? 뭐 박혁거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력 이야기도 나오고 뉴턴 얘기도 나오고 이야기가 막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줄거리는 마치 동화의 어떤 이야기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화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시와 장형 동시, 긴 동시 차이는 뭐냐 그랬을 때 동화시의 경우는 시의 내용이라는 것이 줄거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화적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시가 형식을 무시하면 동화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고 내용을 무시하면 장형 동시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화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이 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동화시이기 때문에 형식적 측면에서는 시이고 내용적 측면에서 동화적 줄거리가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산문동시입니다. 산문동시. 산문동시. 여러분 이제 좀 생소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산문동시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본다면 산문시죠. 일종의 산문시. 산문시인데 동시. 시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문동시라는 것은 결국 성인문학에서 산문시와 동일한 형식을 가진 동시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문동시의 출현이라는 것은 결국 문학의 산문화 경향에 따른 선택이라는 거죠. 산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자유분방,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 자체가 산문의 형식을 띠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산문동시라는 겁니다. 시가 뭡니까? 산문시 쪽으로 옮아갔다는 거죠. 그럼 왜 산문시 쪽으로 옮아갔느냐 했을 때 시적 형식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산문시였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산문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분방함이라는 거죠. 그거를 산문동시가 차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산문동시를 한번 또 봅시다. 산문동시 박경룡의 에드벌룬이 띄우는 하늘과 에드벌룬이 띄우는 하늘을 봅시다. 부분적으로. 이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분수의 푸른 숲 향기의 하늘에 정오의 사이렌이 울리면서 에드벌룬이 떠 있네요. 푸른 5월의 하늘이 참 재미있게도 에드벌룬을 날리고 있다고요. 아니하여 가만히 지켜보셔요. 에드벌룬이 떠있는 그 자리의 하늘은 틀림없이 더 깊고 더 푸르러 금방 터질 듯이 부풀어 일어요.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게 한 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산문처럼 한 연이 쭉 산문시처럼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산문 동시죠. 그러니까 동시입니다. 동시. 동시인데 산문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산문 동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문 동시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리듬이나 이미지보다는 논리적 연결에 따른 서술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시의 한 실험적 형태이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또 다른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여러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제가 이 교재에는 없는 건데 이 동화시와 산문 동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 창작에 동시 창작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현재 시도되고 있고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동시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뭡니까? 그렇죠. 역시 뭡니까? 다양성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창작의 어떤 자유로움을 가지고 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화적 내용을 담은 시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산문시와 같이 어떤 연 자체가 마치 산문처럼 만들어지게끔 글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 다만 이제 뭡니까? 동시이기 때문에 어휘 선택에 있어서는 유의를 해야 되겠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휘들로 선택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어떠한 어휘의 발달 정도가 대단히 높지요. 대단히 높지요. 그런 점들도 역시 고려돼야 될 겁니다. 과거의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지금 어떠한 문화 발전 정도라든지 어휘 구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동시 창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동시를 동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동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좀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자,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